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 밤, 12살 서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서아야, 최 씨다. 최 씨가 열해를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돼. 복수를 위해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최도영, 왜 이러는 거냐? 달빛이 한양 골목을 하얗게 물들이던 밤이었습니다. 인왕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간간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그 시각, 저작거리 한 골목 어귀에 홀로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 씨 상단의 외아들 최도영이었습니다. 나이 23.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어찌하여 그리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 합니다. 열해 전 그 겨울밤. 안녕하세요. 조선 야담 서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원혼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12살의 아버지를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열해를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의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원수는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원한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양의 첫눈이 내린 것은 11월도 채 끝나기 전이었고 사람들은 이른 추위에 놀라 두꺼운 속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은 해가 지기가 무섭게 문을 닫았고 골동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골목마다 찬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을 피해 사람들은 저마다 화롯불 앞에 모여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살 윤서아는 그 차가운 대문 앞에 서서 골목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이 시렸고 귀가 아렸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서아의 아버지 윤 씨는 한양에서 작은 포목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빚진 것 없이 살았으며 남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었습니다. 딸 하나를 금지옥엽 키우며 사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하야 아버지가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 나와서 기다리지 말거라 하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골목 어귀의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서하는 순간 몸이 굳었다가 이내 달렸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졌고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달렸습니다. 윤 씨는 골목 눈 위에 옷자락에 피를 검붉게 번져 있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가늘게나마 붙어 있었지만 언제 꺼질지 모를 만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하가 아버지의 상체를 끌어안으며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윤 씨는 쉽사리 눈을 뜨지 못하고
입술만 가늘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하의 손은 떨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윤 씨의 눈이 가느다랗게 떠졌습니다. 딸의 얼굴이 보이자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서하야, 도망쳐라. 최 씨다. 최 씨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윤 씨의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졌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얼굴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서하는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눈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괴한이 도주하며 흘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나무패였습니다. 한 면에는 정교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다른 면에는 최초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상단 사람들이 거래할 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지니고 다니는 증표였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과 이 증표가 일치하였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반드시 쓸 날이 온다. 아이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 대신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반드시 갚겠노라고. 아버지, 제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반드시. 눈이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아버지 위로, 딸의 어깨 위로 골목 가득 쌓여갔습니다. 그 밤 한양의 눈은 유난히 깊이 쌓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12살 서하에게 세상은 너무 넓고 차가웠습니다. 의지할 친척도 없었고 찾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래하던 저작거리 포목점 주인이 서하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서하는 곧 알았습니다. 부릴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포목을 나르고 바닥을 쓸고 물을 길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습니다. 끼니는 늘 찬밥이었고 잠자리는 창고 한켠이었습니다. 포목점 주인 마누라는 서하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고아 주제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포목점 자식들은 서하를 하인 부리듯 하였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잘못이 없어도 야단을 쳤습니다. 서하는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하면 억지로 삼켰습니다. 울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갚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짐이 서하를 버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서하는 눈을 키웠습니다. 저작거리를 드나들며 상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습니다. 장부가 어떻게 쓰이는지,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단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최 씨 상단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언제 누가 드나드는지, 외아들 도영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시각에 어느 골목을 지나는지를 손바닥 보듯 꿰어갔습니다. 서하에게 그것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서러움을 참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멸시를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반드시 때가 온다. 반드시. 그 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열해가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10번을 반복하였습니다. 12살에 떨리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차가운 눈빛이 들어섰습니다. 윤서하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고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운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짐은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서한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상단 장부를 손에 넣는 것. 아버지가 죽던 날 밤 최 씨가 연루된 증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관하에 고발하여 최 씨 상단을 무너뜨리는 것. 도영은 그 첫 번째 단계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흥정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서하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였습니다. 저작거리 가장 번성한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최 씨 상단이었습니다. 10해 전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집안이었습니다. 현판은 새 것처럼 빛났고 문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번성함이 서하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아버지의 피 위에서 저리도 번성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서하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습니다. 12살 그 겨울밤 눈 위에서 주운 나무패였습니다. 10해가 지나도록 품 안에 간직해 온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은 여전하였습니다. 때가 되었다. 그때 상단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최 씨 상단의 외아들 최도영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얼굴이었고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최도영, 드디어 만나는구나. 그러나 그때 서하는 몰랐습니다. 저 남자가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 남자가 자신의 운명이 될 줄은. 하늘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봄날 저작거리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치밀하고 단단한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영에게 접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최 씨 상단의 장부를 손에 넣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 밤 최 씨가 연루된 증거가 반드시 거기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장부를 손에 넣어 관아에 고발하는 것. 최 씨 상단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서하가 10해 동안 품어온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도영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상단 안으로 들어가려면 도영의 신뢰를 얻어야 하였습니다. 서하는 이미 도영이 어느 시각에 어느 골목을 지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10해를 지켜본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서하는 저작거리에서 도영과 마주쳤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하는 짐을 잔뜩 든 채 비틀거렸습니다. 도영은 망설임 없이 다가와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서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손이 원수의 손이라고. 그러나 겉으로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짐이 너무 무겁소. 혼자 드시기엔 힘드셨겠소. 서하는 고개를 들어 도영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서하는 얼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한은 며칠에 한 번씩 최 씨 상단 근처를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핑계로, 그 다음에는 포목을 구경하는 척으로, 또 그 다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인 척으로였습니다. 도영은 그때마다 서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이쪽 길로 오셨소. 이 골목은 해가 지면 위험하니 조심하시오. 서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를 기억하는가 싶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잊기가 어렵소. 짐이 너무 많았으니. 도영이 웃었습니다. 서하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워하기 쉬운 사람이어야 했는데, 거만하거나 차갑거나 아니면 탐욕스러운 구석이 있어야 했는데, 도영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서하는 그것이 불편하였습니다. 미워하기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하는 조금씩 도영의 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영과 마주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함께 걷는 날이 생겼고, 함께 저작거리를 둘러보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서하는 눈을 부릅뜨고 상단 안을 살폈습니다. 장부는 어느 방에 있는지, 그 방은 어느 시각에 비어 있는지,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한편 최 씨 상단 안채에서는 도영의 아버지 최판술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단은 한양에서 손꼽힐 만큼 번성하였지만 정작 그 상단의 주인 최판술의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웃는 일이 없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밤이면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 잠이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도영은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끝내 묻지 못하였습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도영을 오랫동안 짓눌러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하는 도영이 상단 뒤편 마당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서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도영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깨끗하지 못한 것 같소.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알 수가 없소. 아버지는 말씀을 않으시고 나는 그저 모른 척 살아왔소. 서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말이 진심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서하는 도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꾸며낼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영이 서하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오? 서하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나쁜 집안의 자식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상단에 큰 거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도영은 거래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상단 사람들도 모두 앞마당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부름을 온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아무도 서하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장부가 있는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해를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서한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장부는 있었습니다.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한은 눈을 부릅뜨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만득. 서하는 그 이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옆에 적힌 날짜가 서하의 눈을 붙들었습니다. 열해 전 그 겨울. 아버지가 죽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래, 내역 대신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은 끝났다. 서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일은 끝났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서하는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만득은 누구인가? 최씨 상단과 박만득은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의 죽음과 이 이름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서하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해를 기다려온 복수의 끝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박만득이라는 이름이 그 빠진 것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하는 방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하는 몰랐습니다. 방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눈빛이 차갑게 서하의 뒷모습을 좁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서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자리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박만득.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씨 상단 장부에서 발견한 이름이었습니다. 열해 전 그 겨울 날짜 옆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일은 끝났다. 그 한 줄과 함께 박만득이 누구인가? 최씨와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의 죽음과 이 이름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서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야, 도망쳐라 최씨다 최씨가. 아버지는 분명히 최씨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만득은 누구인가? 서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아야 하였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였습니다. 한편 그날 밤 도영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달랐습니다. 도영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강가였습니다. 강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희고 깊은 안개만이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안개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천천히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흐릿하여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하였습니다. 도영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도영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영이 입을 열려 하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남자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영이 손을 뻗었지만 안개만 잡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다시 고요한 안개만이 남았습니다. 도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가득하였습니다. 도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꿈속의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눈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영은 그 꿈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도영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최판술은 여느 때처럼 술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영은 자리에 앉아 한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상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안개 낀 강가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는 꿈입니다. 최판술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술잔을 잡으려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영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별것 아닐 것이다. 요즘 무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최판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영이 방을 나간 후 최판술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도영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꿈속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서하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서하가 왜 이 골목을 자주 드나드는지, 왜 상단 근처를 서성이는지, 상단 안을 들여다보는 눈빛이 왜 그토록 서늘한지가 문득문득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영은 조용히 서하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함께 저작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서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단에 큰 거래가 있던 날 서하가 장부방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도영은 보았습니다. 서하는 그 방에서 한참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도영은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다녀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 위패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박만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서하의 뒤를 밟기 시작하였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였습니다. 서하가 저작거리 어느 골목을 드나드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무엇을 알아보려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씨 상단의 늙은 하인이 저작거리에서 서하와 마주쳤습니다. 하인은 서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혹시 윤씨 댁아가씨 아니요? 눈매가 영락없이 윤씨를. 서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필이었습니다. 하필 그 자리에 도영이 있었습니다. 도영은 하인의 말을 듣고 천천히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씨, 사실 나는 며칠 전에 당신이 장부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소. 서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낯선 상단 뒤편을 혼자 서성이는 것도 보았소. 여인 혼자 그곳을 기웃거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오.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오? 서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 장부에서 본 이름 하나, 박만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도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것이요? 서한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작거리의 소란한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도영과 서한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소란한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인이 자리를 피하고 나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도영은 서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것이요? 서하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도영을 수단으로 여기고 접근하였으니까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도영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하는 도영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영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장부방에서 무엇을 보았소? 서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말해 주시오. 나도 우리 집안이 감추고 있는 것을 알고 싶소. 오래전부터 알고 싶었소. 서하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원수의 아들인데.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서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에서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박만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10해 전 그 겨울 날짜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단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일은 끝났다고. 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만득. 저도 그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던 그 날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찾읍시다. 서하는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박만득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저작거리 오래된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함부로 묻고 다니면 안 돼요. 한양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요. 관아에도 손이 닿아 있소. 조심하시오. 도영과 서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실마리가 잡혀갔습니다. 박만득이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겉으로는 성실한 상인이지만 그 안에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다는 것. 10해 전 갑자기 크게 일어난 자라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작거리 어느 어두운 골목에서 낯선 눈 하나가 두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좇고 있었다는 것을. 그 무렵 도영은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강가였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또렷하였습니다. 눈매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매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도영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영이 다가가려 하자 안개가 짙어지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달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걷혔습니다. 강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눈을 감고 꿈속 남자의 눈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 눈매는 서하와 닮았습니다. 두 사람이 박만득의 주변을 캐고 다닌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박만득은 여전히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닫았고 흔적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벽에 막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영이 어릴 적 아버지 곁에서 일하다 그만둔 늙은 서책 장수를 찾아냈습니다. 그 노인은 한양 저작거리 구석진 골목에서 낡은 서책들을 늘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영의 얼굴을 보더니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이 이걸 알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소만. 노인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박만득이라는 자는 열해 전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작은 상단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소. 그런데 그 자는 뒤로는 청나라와 밀무역을 하고 있었소.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 장사였지만 발각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소. 그런데 그 현장을 윤 씨라는 사람이 목격하였소. 서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만득은 윤 씨가 관하에 고발하기 전에 없애야 하였소. 그러나 직접 손을 쓰면 발각될 위험이 있었소. 그래서 최 씨 상단 주인을 찾아갔소. 윤 씨가 최 씨 상단의 비리를 관하에 고발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소. 최 씨 상단 주인은 실제로 작은 비리가 있었던 터라 그 말에 덜컥 겁을 먹었소. 박만득은 거기에 쐐기를 박았소. 내가 막아줄 테니 윤 씨를 없애라고. 최 씨 상단 주인은 겁에 질려 그 말을 따랐소. 그렇게 윤 씨는 죽었고 박만득은 그 후로도 밀무역을 계속하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요. 서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그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서하야, 도망쳐라 최 씨다 최 씨가. 아버지는 맞았습니다. 최 씨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그러나 그 뒤에 박만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몰랐습니다. 도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박만득에게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술로 세월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최 씨라고 하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최 씨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만 붙들고 열해를 살았습니다. 도영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미안하오.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하는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열해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포목점 창고에서 혼자 울던 밤들이, 찬밥을 먹으며 이를 악물던 새벽들이,
아버지 위패 앞에 앉아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던 밤들이 도영은 서하의 옆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골목 어귀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내가 자리를 떠나며 품 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쥐었다는 것을. 그날 밤 박만득은 부하를 불렀습니다. 박만득은 나이 50을 넘긴 자였습니다. 체구는 넉넉하였고 얼굴에는 늘 온화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인심 좋은 상인으로 통하였고 관아와도 두터운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화한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만득은 부하가 가져온 쪽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 씨 아들과 윤 씨 딸이 노인을 만났소. 예. 오늘 두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박만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해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 씨를 이용하였고 윤 씨는 사라졌으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최 씨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박만득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여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하는 포목점으로 향하던 길에 낯선 사내 둘과 마주쳤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사내들은 서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박만득 어르신께서 부르시오. 서하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박만득. 그 이름이었습니다. 서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골목 뒤쪽에도 사내 하나가 더 서 있었습니다. 서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작거리가 가까웠지만 좁은 골목 아니라 소리가 멀리 닿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었습니다. 도영이었습니다. 도영은 서하를 따라오던 참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꾼 이후로 서하가 혼자 다니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영과 사내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도영의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그러나 도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내 저작거리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도주하였습니다. 도영이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하는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서하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10해를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도영이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혼자 다니지 마시오. 서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세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강가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눈매가 서하와 닮아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만득이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강가에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땀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고요하였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영은 서하를 데리고 다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보였습니다. 도영과 서하는 발걸음을 빨리 하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서책들이 늘어진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노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영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 옆에 떨어진 작은 쪽지였습니다. 도영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이렇게 된다. 도영의 손이 굳었습니다. 서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인을 찾아간 것을 박만득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죽은 것입니다. 도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만득의 사람이 두 사람을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열해 동안 혼자서 복수를 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만두어야 합니까? 서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쓰러진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서면 노인의 죽음도 아버지의 억울함도 모두 묻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박만득은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인심 좋은 상인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만둘 수 없소. 도영이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노인 어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소.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야 하오. 다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하오. 박만득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소. 서하는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뛰어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도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최판술은 여느 때처럼 술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영이 들어서자 최판술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도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박만득이라는 자를 알고 있습니까? 최판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술잔을 잡으려던 손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느냐? 아버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만득이 청나라와
밀무역을 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윤 씨가 그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만득이 아버지를 찾아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 판술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최 판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도망쳐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박만득이 찾아왔다. 윤 씨가 우리 상단의 비리를 관하에 고발하려 한다고 하였다. 나는 겁이 났다. 우리 상단에 작은 비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박만득은 내가 윤 씨를 없애주면 모든 것을 덮어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겁쟁이였다. 상단을 지키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었다. 최 판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 윤 씨는 우리 상단을 고발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박만득의 밀무역을 목격한 것이었다. 내가 속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죄 없는 사람이 죽고 난 뒤였다. 도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박만득이 아버지를 가만히 두었습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최 판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박만득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수시로 사람을 보내 입을 닫으라고 하였다. 협박도 하였다. 그러나 나도 바보는 아니었다. 최 판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뒤주 아래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10해 동안 먼지가 쌓인 상자였습니다. 박만득이 나를 해치려 하면 이것을 관아에 들이밀 생각이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었던 것이지. 도영은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신이었습니다. 박만득이 신복을 통해 최 판술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윤 씨를 없애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끝에 박만득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10해가 지났지만 글씨는 또렷하였습니다. 둘째는 거래 문서였습니다. 박만득이 밀무역을 하면서 최 씨 상단을 경유지로 이용한 흔적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날짜와 물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이면 됩니다. 최 판술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영아, 이것을 관아에 가져가면 나도 벌을 받는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는 피할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냐? 도영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흉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어른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최 판술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이 죽었다고? 박만득이 우리를 미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노인어른을 만난 것을 알고 그날 밤 찾아간 것입니다. 최 판술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평생 도망쳐왔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노인어른의 죽음까지 내가 짊어지겠다.
도영은 서하를 찾아갔습니다. 서하는 포목점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나무 상자를 들고 다가오자 멈추었습니다. 도영은 상자를 서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신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만득의 인장이 찍힌 서신이었습니다. 윤 씨를 없애라는 내용이 또렷하였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열해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로 적힌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아에 가져가겠소. 아버지도 직접 증언하겠다고 하셨소. 박만득을 반드시 잡을 것이오. 서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어르신도 벌을 받으십니까? 그렇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오. 서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최 판술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박만득의 서신과 거래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박만득은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아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자였으니 그것만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백하였습니다. 서신에 찍힌 인장은 박만득의 것이었습니다. 거래 문서에 적힌 내역은 밀무역의 증거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열해 동안 박만득에게 이용당하고도 입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최 판술의 용기가 물꼬를 튼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만득이 포졸에게 끌려가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온화하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홀가분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인 어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하는 아버지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끝났습니다. 박만득이 잡혔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2살 이후 두 번째로 우는 밤이었습니다. 최 판술은 관아에서 벌을 받았습니다. 재산 일부를 몰수당하였고 한동안 상단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최 판술은 그 벌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도망쳐온 사람이 처음으로 제자리에 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최 씨 상단은 흔들렸습니다. 한양의 소문이 퍼지면서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영 혼자 상단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23의 나이에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서하가 남았습니다. 떠날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박만득은 잡혔으며 최 판술은 벌을 받았습니다. 서하가 이 자리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서하는 상단에 나왔습니다. 포목을 나르고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포목점에서 열해를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단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처음에 서하를 말렸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소. 제가 있으면 안 됩니까? 도영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서하는 매일 상단에 나왔습니다. 도영과 나란히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무너져가는 상단을 함께 버텼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랐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단 일을 마치고 도영이 장부를 덮으며 말하였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소? 서하는 장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답이오? 서하는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영도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가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잊고 싶었습니다. 서하가 작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영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슬픈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최씨 상단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하는 상단 마당을 쓸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다가 녹아 사라졌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그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눈 위에 쓰러진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를 악물던 12살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반드시 갚겠노라고 다짐하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원수 집안의 상단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추운데 잠깐 들어오시오. 도영이 상단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영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서하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면회하고 왔소. 서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야위셨소. 그러나 눈빛이 달라지셨소. 전보다 훨씬 맑아지셨소. 서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소. 도영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셨소.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그래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소. 서하는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도영은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을 도영은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최판술이 면회 때마다 도영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윤씨 아가씨를 잘 부탁한다. 도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단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따뜻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도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하. 서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소.
그런데도 막지 않았소. 왜인지 아시오? 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눈빛이 슬펐소. 무언가를 오래 품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소.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소. 서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 걸리오. 도영이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걸리고 싶소. 서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영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단단하였습니다. 서하는 오랫동안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부터 품어온 원한이 있던 자리에 이제 다른 무언가가 들어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서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못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리하고 싶습니다. 서하가 작게 말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따뜻하였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최판술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거친 얼굴이었습니다. 최판술은 상단에 들어서며 서하를 보았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판술은 서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겁쟁이였소. 변명하지 않겠소. 당신 아버지께 죄를 지었소. 남은 생을 다해 갚겠소. 서하는 오랫동안 최판술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그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흔들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셨으니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최판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도망쳐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 전날 밤 서하는 혼자 아버지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혼례를 올립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혼례 날 아침 햇살이 맑았습니다. 도영은 상단 마당에서 서하를 기다렸습니다. 서하가 걸어 나왔습니다. 도영은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하도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서하 아버지의 위패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도영은 그것이 장인어른의 웃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하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원한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12살 아이가 눈 속에 무릎을 꿇고 다짐한 복수였습니다. 그 다짐이 열해를 버티게 하였고 열해 끝에 원수의 아들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원한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안개 낀 강가에서 3번 나타난 원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바라보다가 손 하나 들어 가리키다가 마지막에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방 만드기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고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는 법이니까요. 원한이 있던 자리에 사랑이 들어찼습니다. 복수를 품었던 가슴에 따뜻한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운명인지 하늘의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원혼도 사랑을 압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디에 계시든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은 통한다.